이제 오늘 저한테 그 부탁하신 주제가 역사와 문화 속에 비친 민주주의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음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음악으로 바라본 민주주의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할 얘기 한 절반 정도는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자신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면 아마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강의 자료를 미리 나눠 드렸는데요. 그 역사와 문화 속에 비친 민주주의, 뭐 음악으로 바라본 민주주의, 이러면 뭐 민주주의가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이제 1945년에 해방된 이후부터 사실 민주주의 체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뭐 사회운동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아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면 뭐 얼마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혹시 민주주의를 뭐라고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네. 그걸 자유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일종의 자유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의미도 포괄될 수 있겠죠? 네. 저 맨 뒤에 그 모자 쓰고 계신 선생님은 혹시 민주주의를, 네, 마스크를 안 내리고 말씀하셔도 들릴 것 같아요. 네.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죠. 네, 네.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어떤 걸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 드려서 당황하셨죠? 전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질문을 되게 많이 드려요. 지금 저 이 줄에 바로 앞에 계신 여자 선생님은 민주주의를 뭐라고 좀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평등한 존재. 네? 평등한 존재. 평등한, 네, 존재. 평등한 존재. 그렇죠. 평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사실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 국민이 주인 되었다는 얘기, 혹은 뭐 민중이 주인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과 뭐 대중, 조금씩 개념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특정한 독재자, 특정한 뭐 임금, 한 사람이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민중, 대중이 지배하는 체제, 그 민중이 스스로 서로를 이렇게 통치하는 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수많은 관점들이 존재하겠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관점이겠죠. 가장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자치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특정 정치 지도자에 대한 그 호불호가 너무나 강해진 사회잖아요. 이번 대선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어떤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도 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라 그럴까요? 독립적이기보다는 그냥 누군가의 절대적인 추종자처럼 보일 때도 사실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왕조 시대를 벗어났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얼마나 독립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선언하는 순간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 자유, 평등, 인권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뭐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프랑스든 아니면 스웨덴이든 뭐 독일이든 미국이든 그런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끊임없이 이제 그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민주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뭐랄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넷플릭스 드라마에 그 이어즈 앤 이어스 같은 드라마를 봐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견고하지 않은 불안한 체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기도 하죠. 사실 저는 내년 대선이 굉장히 걱정되는
여러모로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 실현하고 완성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뭐 민주주의의 이런 사전적인 의미나 뭐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제 강의의 영역은 아니어서요. 이 정도로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그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식화된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 앞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도 두어 분 이상 와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한국의 민주주의는 뭐 이야기하면 그 대통령별로 이야기하면 몇 개의 어떤 두 번째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승만 다음에? 윤보선 맞죠? 제가 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윤보선,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이 사이는 빼고요. 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너무 길어지네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뭐 이런 어떤 대통령의 역사가 쭉 있고 그 과정에서 그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4.19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박정희 끝날 때쯤에 부마항쟁이 있고 그리고 5.18이 있고요. 87년 6월 항쟁이 있고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는 뭐 91년 5월 투쟁이라든지 그리고 96년에 총파업이 있었고요. 여기 6월 항쟁과 이제 789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하고 노무현 정부 사이에 이제 탄핵 반대 촛불이라든지 미선이 효순이 촛불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명박 박근혜 때도 촛불이 계속 이어지는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또 뭐 더 많은 사건들을 채워넣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표가 너무 복잡해질 테니까 뭐 이 정도로 하면 보통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인데 그 이런 사건들마다 그 사건들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현실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노래를 많이 만들고 그 노래를 또 부르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행동하고 그런 역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었죠.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얘기여서 제가 다시 한번 뭐 짚어보는 게 이제 정리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텐데요. 사실 한국 사회는 해방 전후까지만 해도 소위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좌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진공상태가 되다시피 거의 그냥 씨앗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 때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까지만 해도 소위 그 어떤 진보적인 사회 비판적인 혹은 뭐 저항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 아침 이슬 같은 노래 불렀다고 김민기의 음반을 다 정부에서 압수해가지고 판금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죄목이 아침 이슬 노래가 불순해서가 아니라 김민기 씨가 그 대학교 2학년 때였나요? 서울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 가가지고 꽃 피우는 아이 이런 노래를 불러줬다고 이게 불순하다고 해서 몇 달 뒤에 바로 그 음반을 다 압수해가지고 폐기해버린 거잖아요. 당시에 그 KBS에선가는 아침 이슬 이 노래를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 노래말로 뽑았는데, 공영방송에서 뽑았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음반을 다 압수해버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불러, 뭐, 그건너, 이런 게 막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금지곡 시키고, 이랬던 사회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 비판적인 노래가 이제 만들어진 것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이지만, 그래서 그때 80년대 전까지는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사회운동이나 학생운동을 참여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뭐 교회 노래를 부르거나, 군가를 개사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그 유행가를 개사해서 부르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저도 그 중학교 때 막
윤수일의 아파트 같은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예, 뭐 최루탄 쏟아지는 정경을 지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개사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런 추억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다행히 이제 4.19 때부터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념하는 노래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얘기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때는 그 진달래라는 노래가 있었죠. 진달래. 이제 나중에 이 노래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불렀었는데요. 그 노래를 잠깐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19 하면 이 노래가 바로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이 난다. 별로 안 난다. 별로 안 네? 나이가 저걸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노래는 근데 나오기는 70년대 나온 노래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뭐 잘 모를 만큼 이렇게 4.19를 상징하는 특별한 노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래를 만들고 또 그것을 듣고 향유하는 어떤 팀들이 아직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 70년대 말까지도 이어져서 부마항쟁 때도 노래 부르는 거는 그냥 기껏해야 늙은 노동자의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선구자, 애국가 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을 거치고 2년 지난 뒤부터 노래들이 전문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민중가요의 시작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5.18을 직접적으로 겪으셨던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운동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랄까 좀 양심적인 그런 방식의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회주의적 이념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이 거의 세대 교체가 되었죠. 그러면서 70년대에 어떤 순수하고 건전한 노래를 불렀던 노래운동 집단들, 서울대 메아리, 뭐 고려대 석화 같은
그 노래패들에서도 선배들을 후배들이 부정하면서 이런 식의 노래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김민기, 한대수 노래를 한동안 그래서 노래책이 싫지 않을 정도였어요. 되게 그 중간 계급의 노래고 지식인적 노래고 부르주아적인 노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하면서 새로운 어떤 노래 문화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문승현 씨가 최초의, 그러니까 현재까지 기록되는 거의 최초의 5.18 노래를 만듭니다. 그게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 A면 마지막에 담겨 있는 5월의 노래 첫 번째인데요. 사실 우리가 5.18 노래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뭐니 해도 니모리안 행진곡이죠. 그죠? 뭐 그건 뭐 거의 애국가처럼 이제 우리가 부르는 노래이지만,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5월의 노래 첫 번째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뭐랄까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어서 그것을 다시 분노로 전환시키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를 경험했을 때도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다 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저도 한동안 아예 음악을 못 듣겠더라고요. 세월호 누수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인식하고 이걸 분노로 전환시키거나 혹은 또 슬픔을 벗어나서 다른 감정을 치환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처음에 나온 노래는 이 5.18에 대한 노래가 보면 뭐 전두환을 몰아내자라든가 왜 죽였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어떤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차츰 이제 그 광주에서부터 다른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어떤 슬픔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들에서 벗어나서 분노를 더 표현하는 그런 노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런 노래들입니다. 이 테이프는 광주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던 불법 카세트 테이프에 담겨있던 바로 그 음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만들었던 버전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노래가 이어져서 나오죠.
뭐 이 노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10번 이상씩은 부르고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광주 지역에 당시 내려와 있었던, 해남 쪽에 내려와 있었던 황석영 선생과 광주의 문화패들, 노래패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당시에 이제 황석영 선생이 노래극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광주항쟁 당시에 도청에서 죽어갔던 윤상원 열사와 함께 들불야학을 했던 여성 노동자 박기순 씨였나요? 그분이 이제 영혼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는 설정하에 노래극을 만들어서 황석영 씨가 대본을 썼고, 그 대본을 쓰는데 백규환 선생님의 시집을 참고해서 대본을 그러니까 가사나 이런 것들을 썼고, 밤 10시, 뭐 12시 그 늦은 시간에 황석영 선생님 집에 그 유리창에 이렇게 이불 같은 걸 다 대고, 당시에는 뭐 번변한 녹음실이나 녹음 장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옛날 기억나는 그 큰 카세트 플레이어 있잖아요. 거기에 마이크를 2개 꽂아가지고 몰래 녹음을 했다는데 옆 사람들이 다 듣진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꽹가리 치고 이러면 어떻게 몰랐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저걸 이제 어렵사리 몰래 만들어서 서울에서 빈민운동 하셨던 허병선 목사님 한테 보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배포를 했는데, 하나만 만들었다가 나중에 뺏기면 곤란하니까 2명이 그걸 동시에 운반했다고 하더라고요. 100m 간격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한 명이 잡히면 그 한 명이 나머지 하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노래가 퍼진 건데, 사실 82년은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고, 그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정말 저는 놀라워요. 이 노래를 들으면 뭐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라고 하는 가사는 굉장히 어둡게 느껴지지만 노래 분위기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힘이 차요. 그죠? 그래서 백규환 선생님이 이 노래를 뭐 본인이 이제 쓴 시가 바탕이 되기도 했지만, 백규환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혁명이 그 수렁에 빠지면 노래와 시가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노래만큼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크게 했던 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이 차고 결의가 막 불끈불끈 샘솟는 그런 노래이고, 어쨌든 이 노래가 5.18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민주화 운동의 의지와 열망을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노래가 됐죠. 나중에 좀 세상이 정말 좋아진다면 프랑스처럼 이 노래가 우리나라 애국가가 애국가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지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가가 되어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온 뒤에 5.18을 상징하는 노래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심지어 이선희 같은 대중 가수들조차도 노래를 부를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뭐 클래식 같은 분야에서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5.18 노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활동했던 대학 노래패 그리고 노동자 노래패들이 이제 불법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아마 그걸 함께 만드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들었거나 그러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민중가요가 89년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이 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날이 오면을 만들었던 노차사의 실제 조직하셨던 문승현 씨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들이 만들었던 불법 카세트 테이프가 뭐 10만 개씩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다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 당시에 그 문화운동 단체였던 민문연의 조직 활동비로 다 상납해가지고 자기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던데,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민중가요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학생들만 활동한 게 아니라 뭐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가서 그 노래 만드시는 분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일기를 쓰고 수기를 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민요연구회 같은 팀들은 민요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 대중가요 쪽에서는 뭐 정호차 씨 같은 분이 바이돌이라는 노래 만들어가지고 5.18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대학까지 나가서 상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게 이제 그 비화가 들통나면서 약간 금지곡 같은 판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87년 6월 항쟁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당시에 어떤 상징하는 노래와 풍경은 바로 이 장면이겠죠.
뭐 이 장면은 사실 이미 많이 보고 듣고 아니 이제 이 현장에 아마 계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제가 이해주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주 선생님이 이제 춤을 춰달라고 해서 저 자리에 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연설할 차례가 돼서 잘 모르지만 운동권에 이제 어떤 되게 높은 분이 와서 연설을 하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전투적인 발언을 할까, 지루하고 전투적인 발언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그 돌아가신 열사들 이름만 그냥 통곡하듯이 부르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감동하고 반했다고 하던데 저때 흐르는 그날이 오면이란 노래는 이제 노래 모임 새벽 나중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됐던 거기에 활동하셨던 문승현 씨가 만든 곡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민중가요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니모니아의 행진곡도 굉장히 좋은 노래이지만 그 박세리의 광고에 쓰일 정도로 그 무리 없이 녹아들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서정적으로 울리는 노래이죠. 그리고 문승현 씨는 이 노래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듣게 될 사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 노래까지 만든 굉장히 창작력이 뛰어난 분인데 이 노래가 이제 87년 그 유월항쟁을 대표하는 노래로 인정이 됐고 아침 이슬 같은 70년대부터 내려온 노래와 함께 이제 87년 유월항쟁의 어떤 대표적인 곡이 되었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 87년 유월항쟁에서 끝났는 듯한 느낌을 저는 좀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7, 8, 9 노동자 대투쟁이라든지 91년 5월 투쟁이라든지 96년 민주노총 첫 총파업 같은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존중받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세상이 뭔가 좀 평화로워지고 이제 민주화 과정과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울산에서부터 시작한 그 노동자 총파업이 정말 3개월 동안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한 달에 몇천 건의 파업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실제로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그 80년대 소위 운동권 학생들이 수도권에 공장으로 들어가서 위장 취업을 하고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각성하고 노조를 만들고 그런 역사들이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민중가요 중에서는 소위 노동가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다룬 노래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노래 중에는 대표적인 곡들을 몇 곡 들어볼 텐데요.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 중에 귀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죠. 뒤로 가는 고향 하늘 보며 두근거려서 울음지 오며 그까짓 동명품 쥐고 싶어서 여기저기 공장을 떠다녔지. 그러나 쉬지 않고 걸어야 할 순위는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곧 졸업이지요. 15 교복을 벗어 던지고. 이 노래를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까지만 듣는다고 해도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당시에 그 시골에서 상영한 젊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정말 그리듯이 보여지는 노래이잖아요. 사실 이 노차사는 전문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지만 당시에 그 영등포라든지 뭐 인천 같은 노동자들 밀집 지역에서 노동자 문화운동을 뭐 산업선교회라든지 이런 종교 단체와 함께해서 만든 그
노동가의 노래 테이프는 굉장히 사실 음질도 좋지 않고 뭐 노래를 잘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좀 지금으로서 듣기에는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들게 노래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녹음 시설이 딱히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만들었던 카세트 테이프에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약간 이제 노래극처럼 하려고 광고를 넣은 거예요, 당시에. 사실 이제 이런 노동자의 삶이 진솔하게 담겨 있고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 만드는 노래들로 노동가요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789 노동자 투쟁을 거치면서 어떤 노동자의 어떤 위력이랄까요? 힘?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이제 그것들을 반영하는 노래들이 80년대 후반에 나오죠. 대표적인 노래가 이런 노래죠. 파업가. 재밌는 건 유튜브에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민주노총 방송차에서 이렇게 많이 틀 것 같은 노래를 검색을 하면 누가 이 노래를 많이 찾아 듣는지 아세요? 노동자들일까요? 노동자면 제가 퀴즈를 안 내겠죠. 의경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자기들이 집회 막을 때 듣다가 익숙해져가지고 그리워서. 그래서 전의경들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노래, 철의 노동자, 노동조합가 같은 노래를 정말 많이 듣고 댓글들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재밌는 게 예전에는 그 노동자의 파업을 막는 자리에 가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제 제가 노동자가 되어보니까 그때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참고로 얼마 전에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민중가요 플레이리스트를 5개 정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참여해서 같이 만들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구독해 주시면 아마 그 5개 플레이리스트 중에는 이 노동가요도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들은 대부분 이제 김호철이라고 하는 1980년 당시에 이건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한국체육대학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총학생회장 모임에 같이 참여했다가 나중에 군대에 갔다가 군악대하고 그랬던 되게 희한한 경력을 가진, 예. 근데 노동과의 화면 사실 김호철 씨의 노래가 대부분일 정도로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드셨죠.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노래 부르던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황현 씨가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이런 노래를 만들면서 전투적인 어떤 노래, 노동가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하면 이 머리띠와 조끼와 바로 이 노래가 어떤 노동자들의 투쟁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죠.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우리의 어떤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정말 그 많은 노동가요들, 민중가요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세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사건에 대한 인식과 노래에 대한 선호가 다를 텐데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이 철의 노동자나 파업가보다 91년도에 많이 불렀던 이런 노래가 사실 더 익숙합니다. 투쟁의 한 길로 라는 노래인데 91년에 이제 강경대 하구가 죽은 다음에 이런 노래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 이제 미선이 여순이 촛불 집회 할 때는 Fucking USA 같은 노래들이 또 우리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었죠. 사실 이 노래 이제 Fucking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요. 이 노래쯤 오면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워낙 유명했던 노래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좀 많이 불렀던 노래는 그 세월호 관련한 집회에서 불렀던 바로 이 노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이 노래 만드신 분 누군지 아시죠? 아까 적혀 있었는데 윤민석 씨예요. 그러니까 민중가요를 오랫동안 만드셨던 분이고 80년대에는 전대협 진군가 뭐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런 노래로 유명했고, 그리고 이명박 촛불 집회 할 때는 그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노래를 만드셨던 분이고, 진실은 신모하지 않는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 만드시면서 뭔가 민주화 운동, 뭐 사회 운동, 시민 사회 운동이 필요할 때마다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노래도 가사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뭔가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이 세상이 언제쯤 이렇게 좋아질까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에 역으로 밝고 신나는 노래로 우리가 좀 더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그 노래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 노래 역할 중에 하나는 모였을 때 모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면 노래를 부르죠. 그죠? 군대 가도 노래를 부르고 학교 가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왜? 그건 우리가 그 집단의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노래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노래는 3분, 뭐 길어야 5분인데 그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어떤 행위, 그리고 그 노래의 메시지를 함께 이렇게 발화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어떤 약속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만났을 때 이렇게 뭐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흥이 나면 또 노래방에 가잖아요. 요즘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을 많이 못 갔지만 한국은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나 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음주 가문을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게 흥이 나고 즐거울 때 노래를 반드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사회운동 과정에서도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구호를 대신한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뭐 구호를 대신하는 걸 수도 있죠.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은 우리의 각오를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노래를 같이 부른다는 건 제가 볼 때 약속이에요. 어떤 의미에선. 예. 그러니까 니무리한 행진곡을 부르거나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신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한 분은 없으실 거예요.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붙기지만 나는 여기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김문수 씨는 그런 노래 안 부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 자기는 이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노래를 같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내 온몸에 새겨서 내 삶의 가치관으로 받들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80년대 운동권들은 뭐 전부 다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중가요를 싫어했잖아요. 그죠? 예, 대중가요 부르면 못 부르게 하고 고고장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유명한 그 돌아가셨던 그 노래 문화운동 하셨던 박인배 선생님, 세종문화회 관장하시고 돌아가셨던 박인배 선생님은 80년에 그 누구죠? 전두환 씨가 국풍 80이라니까 그 화염병 던지겠다고 가서 불 질러버리겠다고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학도극단 시절에 뭐 흥겨운 어떤 대동제를 하면 운동권들이 거기 가서 강목 휘두르고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건 어떤 그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렇게 놀자판 만드는 거라고 되게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래라고 하는 건, 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치적이거나 의미를 달리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무거운 의미를 짊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노래는 예를 들면 뭐 목포의 눈물이건 뭐건 그냥 흥겨우면 부를 수도 있는 건데, 그것 이외에 어떤 다른 의미까지 짊어져야만 진정한 노래이고, 그러지 않은 노래는 뭔가 싸구려, 상업주의, 뭐 대중을 호도시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을 받았던 역사들도 사실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노래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래는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네.
노래가 어떤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면 뭔가 아침 이슬, 니무리하는 진곡, 뭐 그날이 오면 이런 노래들만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다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온 노래들 생각해 보세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굿세어라 금수나 다 그 가슴 절절한 얘기잖아요. 예, 전쟁이 끝나고 헤어졌는데 못 만났고 그립고 돌아가고 싶고 그죠? 그런 어떤 심사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트로트라는 노래로 대변했죠. 그러니까 노래는 늘 현실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심지어 새마을 노래만 해도 이 새마을 노래 꿍짝꿍짝꿍짝꿍짝 새벽조 그 들으면 예, 그 당시 어떤 농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농민들의 열망과 그 악용한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역동성 같은 게 노래에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시골의 말, 그 농촌 마을에 그 달린 스피커에서 맨날 노래가 들려 나왔잖아요. 그리고 노래가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건 뭐 이미자의 여자의 생 같은 경우도 사실 노래가 현실을 반영하는 노래입니다. 예, 노래 가사 보면 그래요. 여자니까 참아야 되고 힘들어도 견뎌야 되고 그런 노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그런 노래 못 불러요. 네. 당장 여성분, 여기서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여성분들 그리고 뜻 있는 남성분들 이게 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겁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같은 것도 적어놨는데 그런 거잖아요. 친구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친구 버린 얘기잖아요. 이 노래가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건 뭐냐면 50년대 이런 노래 전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어디 의리도 없이 친구를 배반하고 근데 이제 90년대가 되니까 친구가 뭐고 그러니까 친구가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친구보다는 나의 욕망이 중요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왔고 BTS가 음반을 400만 장 팔기 전에는 이 노래가 담겨있던 김건모 몇 집이죠? 이 음반이 230만 장 팔매면서 그 거의 10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음반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음반입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들어있던 음반.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게 정말 다양한 의미에서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기록합니다. 그런 노래를 한 곡만 듣고 5분만 쉬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노래가 한 곡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남성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설거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게 무슨 뜻인지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노래가 그런 노래의 어떤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네 마음 알아주고 달래주는 그런 남자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칠 때 항상 네 편이 되어주는 그런 남자 한 번 눈만 주고 갔는데 말없이 원하는 선물을 안겨다주는 잘생기진 않아도 네가 가끔 기대어 실수의 넓은 가슴을 가진 남자 그런 남자가 외쳤다고 너를 만나야 너도 열심히 있을 것 같으냐 뭔가 애매한 놈들이 자꾸 꾸는 건 너도 애매하다는 얘기야. 이 노래가 나온 지 벌써 한 10년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불어라고 하는 남자 가수가 이제 부른 노래죠. 노래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일단 이 뮤직비디오 설정을 카톡 창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되게 비아냥거리는 노래인데 사실 되게 불쾌한 노래죠, 사실은. 근데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이제 불어가 일배 활동을 했네, 안 했네, 이제 이러면서 말들이 많았는데 뭐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불어가 일배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노래에 보여지는 어떤 이 남자의 그 모습이 저는 되게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대중가요, 대중문화 속에서 보여진 남자의 모습은 뭐냐면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게였어요. 예. 무조건 나만 믿어. 뭐 예를 들면 뭐 결혼할 때 손에 불 한 방울 안 붙이게 해줄게. 뭐 이런 게 이제 근데 그랬는데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뭐 IMF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남성이라고 해서 정규직이 돼서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상황을 전부 다 이렇게 안심하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위험한 처지, 불안한 처지에 대한 분노를 사회 경제적인 원인에서 찾은 게 아니라 내 몫을 여자가 뺏어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뭘 하든 내가 다 책임져 줄게가 아니라 자기한테 뭔가 요구하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주체적인 태도를 취하는 여성의 모습을 비아냥거리기 시작한 거죠. 조롱하고. 그 보통 그런 거죠. 내가 못 가지면 그냥 침 뱉겠다는 그런 약간 비겁하기도 하고 비열하기도 한 태도이죠. 사실 그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20대 남성들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사실은 이제 이런 태도를 악용해서 홍준표 같은 분이 그 이용하면서 지금 20대 남성들의 홍준표 지지율이 엄청 높잖아요. 60%? 예, 근데 그런 어떤 전조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이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면 그걸 반영하는 기록처럼 노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작품을 통해서 그런 태도가 더 확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리무리안 행진곡이 만들어졌을 때 그 노래를 몰랐던 사람도 그 노래를 듣고 나서 뭔가 결의를 하게 되는 것처럼 이 노래를 몰랐던 사람들도 이 노래를 듣고 아 그래도 되겠구나 아니면 뭐 조롱하고 싶다 뭐 이런 태도를 더 확산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굉장히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어떤 노래가 유행하는지를 봐요.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들이 그 관료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시중에 어떤 노래가 떠도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민심이니까. 그래서 뭐 서동요 같은 노래가 나오고 그랬던 게 이제 그런 어떤 반영이기도 하겠죠.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떤 흐름을 반영하는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봤고요. 사실 세상에 노래는 너무 많고 그 중에서도 뭐 좋은 노래, 의미 있는 노래들도 역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음악으로 바라본 민주주의여서 도대체 왜 음악으로 민주주의를 말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건 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가와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는 누군가는 이 잘못된 것을 그냥 지켜보지 못하고 거기에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교육을 받아서 이건 아니면 뭐 그 사람이 MBTI의 어떤 특정한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건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도 보면 인간이 그 유인원에서 어떻게 사회화돼서 이 인간 사회를 구성을 하고 뭐랄까 노예제 사회에서 왕건제 사회로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발전했는가 할 때 사실은 내가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저항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 누군가는 300년 전에는 생각해 보세요. 이 왕조 시대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무너지기 힘들 거다. 내가 양반 쌍놈이라서 쌍놈인데 내 처지가 나중에 나는 바뀌지 않더라도 나의 아이들은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뜻을 품은 사람이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표현하는 일들이 계속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필이면 음악으로 이제 말하는 이유는 음악은 사실 굉장히 짧고
빠르게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하고 있는 드라마들 보면 최근에 뭐 지리산도 시작을 했고 뭐 고현정 씨 나오는 드라마도 시작을 했고 곧 임수정 씨 나오는 드라마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드라마에 좀 빨려들려면 최소한 5부 이상 봐야 됩니다. 지금 지리산 하고 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지금 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노래는 빠르면 1분만 들어도 20초만 들어도 금방 노래에 빨려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겠죠. 신중현 씨가 불렀던 미인 같은 노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주만 들어도 신이 나잖아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 전주 리프를 치는 순간 뭔가 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노래 힘인 거예요. 그게 음악의 아름다움이고 설득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념과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태극기 집회를 지나가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태극기 집회에서도 막 아침 이슬 같은 노래 틀고 그러잖아요. 황당하게 박근혜 지지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 노래는 그러니까 노래가 그만큼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할 수 있다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예술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시로 따지면 김수영 씨, 신경림 쌤,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80년대 뭐 김남주 씨라든지 뭐 도종환 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죠.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빠르게 이제 그 노래에 어떤 반응을 하거나 젖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효과가 되게 빠른 겁니다. 네, 뭐 음료수 치면 뭐랄까요? 포카리 스웨트 같은 물보다 흡수가 빠른 약간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멜로디와 리듬의 힘을 통해서 말을 하면 더 부담감 없이 더 빠르게 이제 우리가 그 노래의 메시지에 젖어들 수 있고, 그러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어떤 시대의 기록 같은 거, 증언이나 고발 같은 걸 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세어나 금수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래노래처럼 꽃잎처럼 금남로에 같은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노래의 메시지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도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게 되는. 뭐 예를 들면 민중가요는 아니지만 김민기 씨가 불렀던 봉우리 같은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아주 작은 봉우리일지도 모르고 진짜 봉우리는 저기에 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느리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노래를 통해서는 예술가의 용기와 인간애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노래 불렀다고 뭐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없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 저항하는 노래 불렀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싸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예술가의 용기와 인간애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노래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들려드렸던 그 부도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게 내가 찬성하든 못하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왔던 작품으로 치면 뭐 82년생 김지영 같은 소설을 읽으면서 여성의 입장으로 세상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노래한 노래들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이건 보통 혼자 집에서 부르는 것보다는 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았죠. 광장의 노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학생회실, 뭐 아니면 교회, 성당 이런 데서 같이 불렀죠.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활력을 끊임없이 채웠죠. 노래가 우리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 이게 되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떤 음과 가사를 함께 누렸을 뿐인데, 함께 공유했을 뿐인데, 그 노래가 밥을 먹은 것처럼, 술을 마신 것처럼 힘을 주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노래가 나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그게 어떤 민중가요 같은 게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고 성당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하다못해 굳이 그렇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실현당했을 때 네, 김광진의 편지 같은 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런 노래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렇게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기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노래, 특히 80년대 어떤 노래들은 어떤 문화적인 상징이 됐죠. 그러니까 소위 586 세대 하면 뭐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뭐 이런 분들만으로 상징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 붉은 머리띠와 이 조끼, 투쟁조끼만으로 상징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면 노래, 니무리 행진곡이라는 노래, 파업가라는 노래, 철의 노동자라는 노래와 함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시봉 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머리와 청바지뿐만 아니라 양희은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가 딱 끼워지면서 어떤 문화적인 상징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가 자신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반영하는 역할까지 같이 하죠. 그죠?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좋아하는 세대와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내 노래 같은 세대는 분명히 어떤 살아온 시절도 다르고, 지향하는 어떤 세계관도 조금은 다를 겁니다. 겹치기도 하겠지만, 예. 완전히 겹쳐진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이 세상을 바꾼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랬던 시대가 있죠. 음악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처럼 보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87년 조화항쟁 전후가 그랬었고요. 미국에서는 그 존 바이즈, 밥 딜런 같은 뮤지션들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의 노래를 합창하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노래가 세상을 바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실제 있죠. 세상을 바꾼 노래 이렇게 실제로 소개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 의도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저도 처음에는 노래가 세상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노래가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노래는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을 줬고 실제로 세상을 바꾼 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목소리로 외치는 그 행위가 세상을 바꾸었고 거기에 노래가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줬다든가 어떤 그 상징으로 기능을 했을 뿐이지 이 전후 순서를 따지면 행동이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계속 노래를 부르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세상이 계속 바뀌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침 이슬이나 니무리아 행진곡, 존 바이즈의 노래, 밥 딜런의 노래는 굉장히 운이 좋은 노래입니다. 네.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그 월계관을 쓰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운때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운때는 쉽게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잠깐 민주주의를 노래한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한번 들어볼까요? 최초의 버전입니다.
네. 불법 카세트테이프로 만들어서 전파시켰던 문승현, 그건 또 노차사의 대표곡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음악으로 바라본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이런 노래를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그 비판적이거나 좌파적이거나 저항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50년부터 79년, 80년, 적어도 79년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 거의 진공 상태가 돼버렸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가수들은 세상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남산에 끌려갈까봐 네, 감히 이런 노래를 부르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제가 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끔씩 너 경찰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고 아직도 무서워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보통 사람들의 공포의식, 두려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민중가요라고 하는 게 아까 들려드렸던 그날이 오면, 니모의 행진곡 같은 노래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지향을 대변할 수 있는 음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민중가요였고, 그 민중가요는 소위 그 돈 벌려고 만든 활동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날이 오면 같은 노래를 만들었던 문승현 씨 같은 분이 대중가요를 만들었으면 전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감각으로 대학가요제 나갔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사랑 노래 하지 않겠다. 이별 노래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나는 이 소위 뭐 민족, 민주, 평등, 통일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이념, 우리의 지향을 노래로 표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이선희가 노래 부르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문세가 노래 부르는 것과 그건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었는데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노래 운동은 대단히 조직적인 활동으로 바뀝니다. 80년대 운동은 조직적인 운동이었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적의식적인 활동이었죠. 그냥 뭐 충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냥 혼자 만들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 운동 집단들이 나타났죠. 그 노래 모임 새벽, 노차사, 뭐 대학 노래패, 뭐 90년대 가면 꽃다지, 희망새, 뭐 조국과 청춘 이런 팀들에 의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노래패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운동권들과 엄청나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들을 거의 대변하는 노래였죠. 그러니까 운동권들의 지향과 논리를 이 노래를 통해서 표현했고, 그리고 운동권들이 모이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중에서 90년대 대학을 다녔거나 80년대 후반 90년대 대학사회, 대학 운동권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 있다 나와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모르는 임종석 같은 분이 이제 전대부장이 됐을 때 정말 희한한 풍습이 그때부터 생겼죠. 전대부장이 등장하면 그 집회장에 모인 그 운동권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전대협 지휘군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야만 임종석 의장이 그 뒤에 손갑석 의장이 그 자신의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제 뒤에 한 청년으로도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좀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 같이 부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표상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당시의 민중가요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파되는 트로트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학생회, 대학교 옆에 있는 인문사회과학 서점, 집회라고 하는 어떤 생산 유통 체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사사가 노래를 만들면 그걸 대학교 노래패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일반 학우가 듣고 음반을 사고 공연장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같이 이제 집회에 가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90년대까지는 그 시스템이 강고하게 유지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학생운동이 이렇게 예전만큼 되지 못하니까 실제로 민중가요를 만들어서 불러도 그만큼 반응이 나오거나 뭐 그러지 않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79년 즈음에 김민기 씨가 공장의 불빛이라고 하는 최초의 민중가요 불법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면서 이런 방식들이 전파됐던 거죠. 김민기 씨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만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79년에 공장의 불빛이라고 하는 노래극 불법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평가를 해줘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같이 이렇게 알려면 뭔가 이렇게 전파하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김민기 씨 노래를 뭐 당시 라디오에서 틀어줬겠습니까? 텔레비전에서 틀어줬겠습니까?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악보만 보고 해야 되는데 악보를 보고 하려면 악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악보 봐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카세트 테이프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카세트 테이프 경험 있을 텐데 카세트 테이프 싸잖아요. 그리고 그냥 녹음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복제하기도 되게 편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카세트 테이프 사가지고 복사해서 혹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녹음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줬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는 LP처럼 이게 떨어지면 깨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게다가 쌉니다. 예. 그 공테이프라고 하는 거 1,500원, 3,000원이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훨씬 그 전파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김민기 씨가 정말 노래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소위 잔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후에 김민기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민중가요 노래 창작자들, 노래패들이 LP를 만든 건 나중이잖아요. 다 불법 카세트 테이프 그 복제하는 기계 사다가 계속 돌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싸게 배포해가지고 민중가요를 전파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서점에 가면 다 그게 꽂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좀 좋아져서 89년이 되어서야 이제 정식 공연장에, 녹음실에 가서 LP 만들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흥미로운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그 영미권과는 다르게 정부의 압박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뮤지션들이 비판적인 노래를 도저히 부르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는 민중가요 가수들만 부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 역할을 민중가수 쪽에서 해줬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지만 보통 가수들도 그런 노래를 좀 다양하게 부르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틀즈처럼 뭐 롤링스톤즈처럼 외국에서는 유명한 뮤지션들도 이렇게 현실 비판적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로 좀 개성적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사실 더 많았는데 한국은 민중가요 가수들만 그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최소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민중가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주먹을 막 움켜쥐고 이렇게 외치듯이 부르는 노래, 약간 뻔한 스타일의 노래처럼 여겨지는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는 민중가요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뻔한 스타일의 노래처럼 여겨지는 재미없는 노래, 교훈적인 노래라고 여겨지는 그런 경향들도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년대 학교를 다녀서 90년대에도 대학 사회에서 이제 민중가요가 많이 불려졌지만 사실 현실 비판적이었던 노래 중에 90년대 대학생들이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는 민중가요가 아니라 서태지의 교실이데아였어요. 네, 교실이데아 생각나세요? 노래 가사는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치면 됐어. 뭐 그러고 중간에 랩이 나오는데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기를 바라고만 있을까?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바뀌라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는 민중가요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노래보다는 서태지가 랩으로 하고 일렉트릭 기타 막 치면서 부르니까 훨씬 그게 더
젊은 세대의 어떤 감성에 맞아떨어진 거죠. 물론 이제 민중가요 불렀던 가수들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어법을 받아들여서 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면이 있었죠.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민중가요가 어쨌든 그런 어떤 한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의 어떤 예술사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큰 영역에서 현실을 기록하고 비판하고 그 어떤 비판적인 정신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예술로서의 어떤 가치, 열매를 지키고 꽃피우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고민했을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가? 노래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좋은 예술은 답을 다 알려주는 예술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예술이 좋은 예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카프카의 변신 같은 작품을 보면 사실 이게 좀 약간 아리송한 얘기잖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은행원이었던 그레고리 잠자가 이름도 잠자예요. 네. 그레고리 잠자가 벌레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하죠. 이게 도대체 왜 벌레가 됐을까? 왜 벌레가 돼서 죽어버렸을까? 이 카프카는 이걸 뭘 의미하려고 하는 걸까?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서구에서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고, 또 80년대, 90년대 민중가요를 들었던 분들은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뭐 나에게는 김한선 노래도 좋은 노래고 박남정 노래도 좋은 노래고 노차사 노래도 좋은 노래지만 노래가 어떤 메시지를 때로는 띄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서태지가 교실이대와 같은 노래를 심지어 만들고 불렀던 것도 민중가의 영향이 요만큼이라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정신, 현실의 잘못된 점을 노래하는 노래의 맥을 계속 잇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예를 들면 6.25 전쟁 이후에 김민기 이후에 끊어지지 않고 90년대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신해철 씨, 돌아가신 신해철 씨가 대학에서 민중가요를 들었던
빅이슈라고 하는 여성 뮤지션 이 듀엣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차별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최근에 이제 신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노래 제목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 비트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면 그거 나중에 끓여주는데 뜨끈하게 먹을 때가 아니야. 아직 정신 못 차려. 맛이 없이 노라면 고등어들 아니라면 너라면 용변 그거 나중에 봐. 그거 지금 연기에 앉을 때가 아니야. 너무 좀 참아야 분명히 말했지. 지금 네가 눈이 나와. 수침 그거 나중에 해. 불장 이거 시간 그만 꺼져라고. 야식 먹은 거 꿀꿀 수업 훈련 위에 밤새 미치는데 밤새 불편. 나중에 해. 나중에 사회적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 좀 기다려. 사회적 합의될 때까지 손 앉아 일어나. 사회적 합의될 때까지 잘한다 하네. 개들지. 사회적 합의될 때까지 자 그거 나중에 해. 지금 차 같은 거 넣고 뺄 때가 아니야. 지금 긁으면 긁히고 떼고 막으면 못 나가고 욕하면 띵띵 아메리카노 그거 나중에 마셔. 너무 부샷으로 주문할 때가 아니야. 아무렇게나 한 4명 이상 니네 너구리면 네샷 지금 뭐랄까 아니야. 그거 나중에 치료 그거 지금 문제 될 때가 아니야. 막 틀리고 울고 저시고 떼고 쓰리고 버리고 막혀도 그거 나중에 해. 지금 여기는 치울 때가 아니야. 얼른 나질 봐. 저 사고대 발전지 구조가 모여 인생 대격점 비실해. 나중에 사회적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 좀 기다려. 사회적 합의될 때까지 우리가 사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사회적 합의될 때까지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근데 이제 그거 놔준 사람 지금 살 때가 아니라 너네 살겠다니 좀 주신 거 안 보여? 조용히 없는 사람 이게 지금 김치국인가? 콩국이라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정말 살겠다는 생각 주신 거 안 보여? 조용히 없는 사람 나중에 그 말같지도 않은 말 나중에 얘가 좀 소리 나중에 그 말같지도 않은 말 나중에 그 소리 나중에 우리 목표 아니야. 우리 좌표야. 어디로 가야 할지 제시하는 사람이야. 알겠어 제시? 목표 말고 좌표 대파 말고 대표 목표 별표 수영을 할 땐 말이야. 머릿속에서 고개 돌리고 말이야. 음파 우리는 숨쉬게 하는 존재야. 따라해. 우리는 가사가 잘 들리시나요? 자꾸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요새할 때 이 인권활동가들이 가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열받은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을 이 노래에 담았고요. 이제 들어보시면 이 랩이죠.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이제 안치환 씨나 뭐 노차사 같은 노래가 그 당시 젊은 세대에게 맞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런 랩 음악이 노래에 더 현재의 감성에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또 한 곡 있는데 그 80년대에도 이제 철거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었죠. 달동네. 그러니까 소위 그 용역 깡패들이 막 우통 벗고 막 집에 가서 협박하고 막 심지어 막 방까지 가서 똥도 싸고 막 담벼락에 막 이상한 거 써놓고 막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되게 많았었고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선 게 이제 대도시의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폭력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건물주가 월세를 갑자기 올려버리고 그 월세를 견디다 못한 분들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연대하는 시민들, 학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 TV에 잘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보통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지역이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 지역을 좀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었던 뭐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른 동네로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곳곳에 벌어지고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뭐 서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수원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원에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하나 있죠. 네, 화성. 근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려면 그 거길 정비를 해서 뭐 이렇게 인가가 있거나 뭐 음식점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뭐 당연히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살던 어떤 할머니가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머리띠 묶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비켜드려야 될까요? 뭐 이렇게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죠. 특히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살던 거처를 옮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사가는 어떤 의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김동산과 삼각전파사라고 하는 뮤지션이 그분들 그 할머니를 가서 만났어요. 특히 이제 김동산이라고 하는 분이 수원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출장 작곡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 서촌에 생선구이집이 있는데 서촌에 생선구이집에 건물주가 임대료 올려가지고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면 가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사로 쓰고 거기에 노래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이 수원 지동 29길에 살던 할머니의 사연을 노래로 만들고 그 할머니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뮤직비디오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은 49에 담석을 얻어 65에 떠났네. 시절 나 뭉쳐야 팔던 아내에게 마늘 한차 사서 한 달러 한돈을 매일 베개에 넣고 잔대. 이제는 긴 사회자욱도 아낌없이 정겹던 이웃들도 30년 전 잃어버린 자동차 세제했다던 열쇠평강 보상금처럼 한살이 흩어져 자취도 없이 전향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노래를 강의할 때마다 좀 자주 트는 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들을 때마다 약간 목이 메요. 그러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할머니이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할머니일 겁니다. 수원에서 주목받는 건 뭐 이건희 미술관 이런 게 더 주목을 받겠죠. 예. 뭐 수원 지동 29길에 이 할머니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 게 뭡니까? 보통 그렇겠죠. 근데 이 김동산과 삼각전파사가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변화의 현장 때문에 자신의 삶의 거처에서 밀려나야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마늘을 한 차 사서 판돈을 이불 속에 넣어놓고 다니고, 남편은
담석에 걸려가지고 49에 얻었다가 10년 뒤에 돌아가신 이런 삶.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삶이 소중하니까 뭐 수원시청 각성하라, 뭐 유네스코는 각성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삶을 그대로 기록해서 보여주기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들으면 생각하게 되죠. 그게 최선이었을까? 수원시든 뭐 유네스코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럼 이 삶은 또 어디로 갔을까? 이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 삶은 나하고 얼마나 다를까? 혹은 같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딱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도시 정책, 뭐 빈민 정책, 뭐 문화재 정책으로 이어지면 그건 다른 영역이지만 예술이 하는 건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생각해보게 해주고 그리고 이걸 어떤 정책적인 얘기로가 아니라 노래도 들려주면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나의 이유처럼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전이를 시켜주죠. 그죠? 입장을 바꿔놓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떤 노래의 역할이자 의미인 것 같아요. 이 김동사 씨가 그 서촌의 생선가게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통영 생선구이 블루스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잠깐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요. 저와 이 동네에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쇠망치와 개와 용역들에게서도 힘을 합쳐 기도하게 하소서. 조급하고 성질 급한 제가 94년 주인을 처음 만나고 반응하는 것 12cm 구두구 목욕탕마저 다 떠나보내고 대신 가난한 애들 키우며 성경 필사하게 하신 분이 꽃집 하던 딸이 쫓겨날 때도 문손잡이 잡고 기도했네. 아직 내가 내 못된 손뿌리가 안 빠졌기 때문이라네. 손주의 병 앞에서도 마음이 찢어질 때도 기도하는 마음이 갖게 하소서. 사장님이 교회 다니셔가지고 노래 부를 때 계속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진짜 받아 적어서 가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 들으면 노래 자체도 되게 좋은데 우리 사회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여야 정당이 이야기하는 싸움의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민주주의 역사가 어디서 쓰여지고 있는지, 어디서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역할도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87년 6월 항쟁, 뭐 5.18, 뭐 4.19를 기념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것을 교과서에 기록하고 제대로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윤석열이든 뭐 누구든 이렇게 노태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닌 거죠. 이런 활동, 이런 현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그냥 지나간 역사의 기념식으로만 박제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분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됐을 땐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또 그때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누군가 또 어디선가 울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 어디선가 피 흘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죠. 그런 노래는 뭐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 좋지만 이분들은 사실 인기만 얻으려고 이런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먹고 살긴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는 다른 가치가 있고 다른 가치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잠수함의 토끼이거나 카나리 같은 역할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기가 해박해질 때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런 예술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어떤 증거일 수 있겠죠. 아까 그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 비트를 잠깐 들려드리면서 요즘에 이제 노래 스타일은 예전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마가타 트윅스터라고 하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야마가타, 일본 사람 이름 같죠. 야마가타 트윅스터. 이분은 일렉트로닉 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춤추는 댄스 음악 같은 걸 하는데, 이분이 그 집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부르거나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네. 몇 년 전에 시청 앞에, 덕숭 앞에 그 쌍용자동 최고 노동자들이 텐트를 치고 그 농성을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야마가타 트윅스터가 거기 가서 연대하는 차원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노래 스타일과는 굉장히 달라요. 한번 보시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만나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대학문화 프로와 대학병원에서 놀자라고 하면서 춤을 추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분위기가 어둡고 힘들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좀 힘을 내보자라고 하는, 뭐 80년대식으로 하면 농민가 부르면서 해방춤 추는, 90년대를 치면 바위처럼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음악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스타일의 어떤 그 민중가요? 뭐 현실 참여적인 노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80년대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철탄이 쏟아지고 이랬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선이 요순이 촛불 집회, 뭐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 집회, 이명박 반대, 박근혜 반대 촛불 집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게 평화로운 공간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연설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렇게 이제 집회 분위기도 바뀌면서 이렇게 집회의 어떤 노래 문화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2016년, 17년으로 이어졌던 그 서울 광화문이나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던 박근혜 반대 촛불 집회에 보면 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무대에 굉장히 다양한 음악인들이 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때 무대 연출팀으로 그 매주 공연을 어떤 팀들을 올릴까 함께 이제 작전을 짰었는데 가능한 한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꽃다지 노차사 같은 음악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랩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일렉트릭 기타도 치고 이런 많은 뮤지션들이 우리가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떤 민주주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야만 그 자리에 모인 10대부터 70대까지 혹은 더 그 다양한 어떤 남녀 뭐 대졸자 아니면 중고등학생 이런 어떤 다양한 세대의 어떤 감성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다양한 노래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완하고 더욱더 꽃피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끝나지 않으면 노래도 끝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을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챙겨주고 꽃 피워줄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도 써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얘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